자, 위험부담 문제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은 아까 동생의 항문고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워낙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 2개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위험부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불이익.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서 뭔가 불이익이 나왔을 때 이익의 반대가 불이익이잖아요. 불이익이 나왔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 이걸 우리는 위험부담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 일단 여기도 여러분 간단하게 암기할 사항인데요. 여기도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아까 동생의 항변권하고 여기까지 똑같네요. 네.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불능이라는 거는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실현 불가능했다. 이게 바로 불능인데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했다. 이걸 후발적 불능.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상결연성에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서로 간에 무슨 관계했죠? 대가 관계했죠? 결련성이 있다라고 했죠? 결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행을 할 때 이행상 결련성에서 무슨 문제? 동생의 항변권의 문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매도 의무가 존재하면 매수 의무도 존속. 만약에 매도인 의무가 소멸되면 매수 의무도 소멸. 그래서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림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입니다. 자, 둘이 만나 매매를 했어요.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 건물이 멸실됐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체결 후에 멸실됐으니까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은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는 뭘 따져야 되냐면 이 매도인, 우리가 보통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해요? 아니면 채권자라고 해요?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이 매도인을 일반적으로. 그럼 이 매도인 갑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채무 불행이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위험부담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을의 귀책 사유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이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갑이 을 상대로 해서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우리 현실에서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이 건물 갖고 있어요. 을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기 전까지 예를 들면 2개월, 3개월, 요즘에 보니까 기간을 꽤 길게 잡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건물이 멸실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매도인은 돈 달라고 할 거고 매수는 돈 못 줘 할 거고, 이거 누굴 보호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 이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갑이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거겠죠. 이거 을이 부담하고 있는 대금 지급 의무가 과연 소멸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소멸되면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소멸이 안 되면 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게 관건이네. 이게 소멸될 거냐 소멸이 안 될 거냐. 그럼 먼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갑이 부담하고 있는 이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요? 아니면 면제가 돼요? 이거는 면제가 돼요. 야, 너한테 잘못 없잖아. 그쵸? 갑한테 지금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한테 잘못 없으니까 갑이 부담하고 있는 이 의무는 면제해 줍니다. 그럼 이거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가 관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면 이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이것도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멸된다. 그럼 결국 이 을은 더 이상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 넘겨받는 대가로 대금을 주는 건데 소유권 넘겨받지 못하니까 돈을 안 주네요. 매수한 사람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네요. 그런데 매도인 갑을 한번 봐보세요. 매도인 갑은 을과 매매를 했다가 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이제 이 건물의 소유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갑은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이 결국 갑이 을과 매매를 했다가 누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죠? 갑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갑만 소유권 날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갑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건하고 효과를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요건 후발적 불능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일 때 나옵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일 때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는데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냥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다음 중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를 이쪽에다 대입시키게 되면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나 이 말은 동의어입니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매매로 했을 때는 대금 청구 못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둘이 만나 매매를 했죠. 그리고 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죠. 이 사람이 지금 계약금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갑이 을로부터 받아놨던 이 돈은 자기가 가져야 아니면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순환 때 복유를 하고요.